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내분비계 질환 세 번째 파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부갑상샘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분비계 질환에서 부갑상샘에 관련한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부갑상샘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갑상샘의 좌우, 양측, 후면, 뒤에 두 개씩 있는 부갑상샘 위치는 갑상샘의 양측 후면, 좌우에 두 개씩 4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갑상샘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부갑상선 호르몬을 또 다른 이름으로 파라트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파라트 호르몬이라고 더 잘 나오기 때문에 파라트 호르몬이 부갑상샘 호르몬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갑상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갑상샘 뒷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갑상샘의 앞면 그걸 뒤집어 보면 뒷면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콩알 모양으로 후면에 두 개씩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갑상샘 후면에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기능이 뭐냐? 혈청 내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혈중 칼슘을 높인다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혈중 칼슘을 높인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갑상샘 질환의 첫 번째 부갑상샘 기능 항진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이 질환은 부갑상샘의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질환인 거예요. 60세 이상에서 보통 많이 발생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호발한다고 합니다. 갑상선 질환에서도 여성분이 훨씬 더 많이 호발했잖아요. 3배에서 5배, 뭐 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부갑상샘 역시 여성이 더 호발한다는 거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외우기 쉽잖아요. 같이 알아두시면 이 부갑상샘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뼈에서 칼슘이 소실됨으로 뼈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쉽게 골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위에 이 기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갑상샘 호르몬의 기능이 뭐라고요? 네, 혈중 칼슘을 높이는 거예요. 이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일 쉬운 방법이 뼈에서 빼오는 겁니다. 그래서 뼈에서 칼슘을 빼와서 혈관 내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혈중 칼슘은 올라갈 수 있지만 뼈의 칼슘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뼈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쉽게 골절될 수 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당연히 혈중 내에 칼슘이 높겠죠. 그래서 고칼슘 혈증으로 눈이나 심장, 신장에 칼슘이 침착될 수 있어요. 이렇게 침착되게 되면 당연히 그 부위에 손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원인으로 고혈압이라든지 근육 긴장도 저하, 요석 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칼슘과 여러 가지 것들이 뭉쳐서 만드는 게 요석이고 그래서 칼슘이 늘어나게 되면 소변에 돌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고칼슘 혈증이 초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경에서 나트륨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근육 긴장도 저하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칼슘 혈증에서는 신경막의 나트륨 이온의 투과성을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전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근육 긴장도가 저하될 수 있고요. 이렇게 암기하기 어려우시면 뼈에 통증이 있고 쉽게 골절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원인으로 인해서도 근육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로 갈증, 오심구토, 다갈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변비 등 위장계 증상이 초래돼요. 왜? 칼슘이 위장계에 침착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약물요법으로 고칼슘 혈증을 교정할 수 있는 칼시토닌이나 그 외의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칼시토닌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 파라트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에 기량작용이 있는 약물이에요. 정확하게는 기량작용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칼시토닌은 부갑상선 호르몬의 기량작용, 그러니까 반대작용이죠. 혈중 칼슘을 당연히 낮춰주겠죠. 그런 호르몬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이 약물을 쓰면 고칼슘 혈증이 교정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갑상선이 과잉작용으로 인해서 부갑상선 호르몬인 파라트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부분적 절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도 줄어들겠죠. 이게 치료 방법인 거고요.
소화계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앞전에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소화성 궤양이라든지 췌장염 등 소화기 질환이 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이런 증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빠른 대처로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 둘 다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충분한 수분을 잘 먹어줘야 되고요. 저칼슘 섭취를 해야 되고, 그 외에 뼈가 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뼈의 손상을 예방하도록 주의해야 된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증상도 잘 관찰해야 돼요. 역시나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의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갑상샘 기능 저하증, 기능 항진에 당연히 반대겠죠. 부갑상샘의 이상으로 부갑상샘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해서 발생하는 질환, 그러니까 기능 저하증이죠. 부갑상샘 위치는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고, 저 기능이 떨어져서 파라토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질환이 부갑상샘 질환입니다. 물론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이 부갑상샘 호르몬을 자극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문제로 파라토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는 질환 이렇게 암기하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그 외로는 갑상샘 기능 항진에서 갑상샘을 절제할 수 있잖아요. 절제하다 보면 부갑상샘의 절제가 동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갑상샘 호르몬이 분비가 저하되겠죠. 이로 인해서 부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갑상샘이 이렇게 큰데 여기에 갑상선 기능 항진 때문에 여기를 절제하다 보면 이 부갑상샘이 같이 절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갑상샘 기능 저하가 당연히 동반된다.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부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뭐냐? 혈중 칼슘이 저하된다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부갑상샘의 기능이 파라토호르몬으로서 그걸 분비해서 혈중 칼슘을 높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하되면 당연히 혈중 칼슘도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하되게 되면 칼슘이 신경근육 흥분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상당히 과잉 증가됩니다.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칼슘이 떨어지게 되면 신경근육의 흥분이 증가된다라고 일단 암기를 하세요. 그러시면 좀 이해가 쉬우니까요. 그런 원인으로 두 가지, 초가 아니라 츠예요. 츠보스테크 징후 그리고 트루소 징후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츠보스테크 징후는 이렇게 얼굴 한쪽을 툭툭 손가락으로 건드리게 되면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징후, 이렇게 얼굴 쪽에 이쪽에 경련이 일어나잖아요. 이 질환을 츠보스테크 징후라고 하고요. 트루소 징후는 이 팔에 커프를 감아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손가락이 연축이 되는 거예요. 연축은 뭐냐 하면 경련이란 뜻이고요. 축은 수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련을 동반한 수축이 일어나는 걸 연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트루소 징후예요. 그래서 부갑상샘 기능 저하증에는 이런 대표적인 징후를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죠. 그리고 테타니는 여러분 시험에 그나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테타니가 뭐냐? 혈중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근육 수축이 발생하는데 그걸 통칭해서 테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츠보스테크나 트루소처럼 근육이 경련 같은 걸 일어나는 증상을 테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 입술이 저리는 증상과 근육통이라든지 근육 경련, 제가 경련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네, 혈중 칼슘이 낮아져서 초래되는 질환입니다. 테탄이 여러분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만성 저칼슘혈증은 무기력을 초래하고 손톱과 피부, 모발과 치아가 약해져서 치아가 쉽게 마모될 수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혈중 칼슘이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저칼슘 혈증이 심하게 지속되면 심장에서 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어요. 왜 칼슘이 근육에 특히 신경근육의 흥분을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원인 때문에 부정맥을 초래하고 이런 원인 때문에 심부전으로 빠지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강조드렸던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곳이 아니라
후두의 경련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후두 강직이 생겨요. 그러면 호흡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응급이겠잖아요. 호흡이 안 되면. 응급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러려면 혈중 내 칼슘량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 경련이 예방되니까. 어느 정도 원리를 아시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품으로 10% 칼슘 글루코네이트 용액을 정맥내로 투여할 수 있어요. 칼슘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테타니 환자는 호흡기 폐쇄, 아까 후두강직이나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기 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관 내 삽관이라든지 기관절개 세트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던 얘기예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런 튜브를 기관 내로 삽관해서 호흡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기관 내 삽관이죠. 기관 절개는 이 부분이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열고 들어간다 그래서 기관 절개술이에요. 절개를 해서 이런 튜브를 넣어주는 거죠. 둘 다 풍선이 달려 있어서 들어가는 공기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보통 풍선이 달려있긴 한데 여러분 시험엔 이런 내용이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관 내 삽관은 이렇게 관을 구강으로부터 기관까지 삽관하는 거, 기관 절개 세트는 여기를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을 수술로 절개해서 이 관을 넣기 때문에 기관 절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안정되게 되면 혈중 내 칼슘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D나 칼슘염을 구강으로 투여할 수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혈중 내 칼슘량이 정상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칼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비타민 D는 칼슘의 섭취를 증가시키잖아요. 흡수를. 그래서 비타민 D를 주는 이유는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거고, 그리고 칼슘염은 칼슘이 섞여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주게 되면 혈중 칼슘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칼슘이 높은 음식물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인이 적은 시기를 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인과 칼슘은 기량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인이 높은 시기를 주게 되면 칼슘을 보통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높지만 인은 적은 음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유와 치즈는 주면 안 돼요. 왜? 우유와 치즈는 유제품이기 때문에 인도 높아요. 인이 높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치즈가 아닌 칼슘이 높은 음식물을 권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이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우유, 치즈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